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든 왕과 여왕, 정치가와 예술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이곳. 런던은 그야말로 시간을 초월한 도시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엔 셰익스피어의 숨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템즈강 남쪽 강변에 자리한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일명 글로브 극장입니다. 이 원형 건물은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글로브 극장을 재현해 놓은 곳이죠. 옛 방식 그대로 쇠못 대신 참나무 못만 사용해 지었는데 특히 초가 지붕이 인상적입니다. 당시에는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광 아래에서 공연을 즐기도록 지붕이 뚫려 있습니다. 햄릿, 맥베스 등 셰익스피어의 대작이 초연된 그야말로 엘리자베스 시대에 가장 크고 인기 있었던 극장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글로브 시어터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셰익스피어가 배우로 그리고 극작가로 심지어 극장주로 활동했던 그런 곳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이런 극장을 지어놓고 여기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귀족들과 평민들이 연극을 즐겼다는 거, 지금으로서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었던 이 극장은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과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시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열쇠가 되죠. Never lay thy hand upon thy sword. I say, thou hast belied my innocent child. Being blown down. 1997년 다시 복원의 문을 연 이 극장에선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셰익스피어 작품은 물론이고 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연극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전히 무대 위에 살아있는 셰익스피어를 느낍니다.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의 탄생은 영국의 문화적 번영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켄트웰 홀은 대영 제국의 초석을 닦고 영국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튜더 왕조 시대의 삶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16세기의 부유한 양모상인이 건설한 저택이죠. 바로 중세 이후 출현한 젠틀이라는 중상층 계급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방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한쪽 벽면에는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그 당시를 주름잡았던 군주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에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를 빛냈던 위대한 정치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 자체가 그 시대가 만든 위대한 유산이죠. Welcome to Kentwell Hall, Mr. Song. Thank you. My name is Will Kemp. I am Shakespeare's clown, and the year is 1600. And now, for you, Mr. Song, a song. 광대는 리어 왕을 비롯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약방의 감초처럼
때론 촌철살인의 대사로 극의 재미를 더하는 캐릭터입니다. Thank you so much, sir. That tune is called Kemp's Jig. Very good player. Mr. Very good Song. player. Yes. Yes. Nice to meet you, Mr. Song. Right, now we go this way, yes? Ah, yes. Yes, right. I am going to teach Mr. Song a dance. Okay, 1, 2, 3, hop. Left, right, left. 이 춤은 남성들만이 추는 군무입니다. Left, right, left, hop. Right, left, hop. Left, right, left, hop. Right, left, right. 16세기 영국에서 유행했는데 셰익스피어 극단의 배우 윌리엄 캠프가 이 춤을 추면서 런던에서 노리치까지 이동했답니다. Right, hop. You did very well. 엉켰어요. Only another 99 miles and a half. 99마일 더 가야 된다는데요. 이러다 서울까지 가겠네. 어이구. 이렇게 큰 집 구석 뒤에 튜더 왕조 시대 때 그 뭐랄까요, 빵 굽는 거를 재현하는 부엌이 있다고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벌써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Hello. 안에서는 밀가루 반죽이 한창입니다. Is this the Tudor style? Tudor style, yes. Original Tudor. It's to a Tudor recipe. Really? So we've got the flour over here, Yeah. quite a rough, coarse wholemeal. 통밀가루로 만든 갈색빵은 튜더 왕조 시대 일반 가정집에서 먹었던 스타일이랍니다. Right. To take the creases, if there are creases there, then when the bread is baking, then it would crack and it would split. 마치 예술가가 조각품을 만들듯 정성스레 반죽을 빚습니다. 예쁘게 완성된 반죽은 20-30분 동안 발효시키는데요. 그 사이 화덕을 달구던 불씨를 꺼내고 남은 열기로 빵을 굽는답니다. So we're now going to put the bread in the oven. 그리곤 발효돼 부풀어진 반죽을 화덕에 넣습니다. 과연 어떤 빵이 나올까요? 무엇보다도 빵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빵이 나올지. 자, 드디어 빵을 꺼냅니다. 빵을 두드려 빈 소리가 나면 완성된 것인데요. 야, 이 튜더 왕조 시대의 빵이 다 구워졌네요. 그야말로 갓 나온 뜨끈뜨끈한 빵을 자르니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오. 역시 빵은 바로 만든 것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데요? 처음 담백했던 빵은 씹을수록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또 심지어 달콤해요. 오랜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시간을 뛰어넘어 셰익스피어의 시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도 햄릿은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덴마크 왕가의 전설을 소재로 한 그의 작품은 복수국의 대명사로 주옥같은 명대사들은 지금도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햄릿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덴마크로 향하는데요. 그 첫 여정은 코펜하겐에서 헬싱게르로 향합니다. 수도 코펜하겐은 덴마크 최대 섬인 셀란섬 동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새로운 항구라는 뜻의 니하우는 항구 주변으로 파스텔톤 건물이 마치 안데르센의 동화 속 풍경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리하운 거리가 지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도 많고 그리고 관광 명소지만 원래 옛날에는 이 항구의 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들이 살고 배가 오가던 지역이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코펜하겐이 확실히 항구 도시고 덴마크가 바다 나라라는 게 이렇게 배를 타고 한번 돌아보니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킹 리어. 지금 역시 이곳도 셰익스피어와의 이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햄릿만을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썼는데 뭐 리어 왕이라든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여러 가지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작품을 여기 이제 국립극장 같은 데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배는 코펜하겐의 명물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공원에 인어공주 동상 하나거든요. 저거 보겠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있잖아요. 날씨 좋은 5, 6, 7, 8, 9 이럴 때는 정말 바글바글 하답니다. 동상 높이가 8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인데 그 인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코펜하겐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니하운 인근 덴마크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고기를 굽는 대형 오븐이 인상적입니다. 이곳도 우리네와 같이 돼지고기가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데 그 대표적인 음식이 플래스캐스타이라는 덴마크 전통 요리입니다. Let there be oysters under the sea. 돼지 목살이나 가슴살을 껍질째 조리한 것인데요. 굽기 전에 돼지 껍질을 소금에 문질러야 소금이 스며들어 껍질이 더 바삭해진답니다. Every Christmas we eat this Christmas evening, and then every day for breakfast and for everything, and you can make sandwiches and everything with this one. 이 요리는 특히 바삭거리는 돼지 껍질이 별미라고 합니다. 오, 한 번에 탁 떨어지는데요? 정말 맛있네요. 이 바삭거리면서도 고소하고 약간 마지막에 녹진한 맛이 이번엔 고기를 맛볼 차례입니다. 그야말로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부드러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코펜하겐에서의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덴마크의 셸란섬 북동부에 자리한 헬싱게르는 스웨덴 헬싱보리와 마주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것은 햄릿의 무대였던 크롬보르성 때문입니다. 성 입구부터 햄릿의 무대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이 성이 참 재밌는 게
정말 누가 봐도 햄새성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여신들이 있는데 정말 보기 드물게 해골과 모래시계가 있죠. 결국은 시간의 흐름 그리고 죽음, 존재에 대한 고민 이런 햄릿의 주제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조각이 돼 있네요. 그리고 셰익스피어. And one thing we often have to ask ourselves, did he ever visit Kronborg Castle? Never visit. We don't know if he ever did. Oh, really? It's a mystery. 셰익스피어가 세계를 무대로 여러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건 대부분이 전래되는 신화나 전설을 바탕으로 무수한 자료를 인용해서 썼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이제 햄릿 성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 내부에서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으로 장식된 방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제가 찾을 곳은 왕비의 방입니다. 햄릿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숙부 클로디어스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머니를 추궁하는 곳입니다. Where Hamlet comes to shout at his mother. Yes, yes. And the mother cries out for help. And who's hiding behind the tapestry? Yes. Polonius. Now, they used to hang a tapestry right here, separating the queen's bedroom for the king's bedroom. So when Polonius hides behind the tapestry, he's hiding here. 여기서 햄릿이 그가 사랑하는 오피리아의 아버지를 죽이면서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도대체 셰익스피어는 이 두 방 사이가 이렇게 가깝고 이곳에 테피스트리가 있으면 왕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많이 알고 썼다는 거예요. 와본 기록은 없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저도 이 방 구조를 딱 와서 보는 순간 약간 소름이 좀 끼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 왕실 예배당으로 쓰였던 이곳은 햄릿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곳으로 나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it 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ake arms against the sea troubles and by opposing them, end them. The most famous words in the history of theater. 고뇌에 찬 햄릿의 독백이 울렸던 곳이죠. 어떤 게 옳은 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거죠. 존재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근데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점은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고민이 없는 시대거든요. 모든 것은 신이 결정하고 인간은 신이 정한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셰익스피어가 살아갔던 튜더 왕조가 이 융성했던 그 시기는 중세로부터 근대로, 유럽으로부터 세계로 전환기의 시대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내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신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정해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햄릿은 그 당시 사람들이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적절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거죠. 어떻게 살 것이냐. 시대를 초월하는 그의 끊임없는 질문.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영원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천재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의 생애 동안 37개의 희곡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작품을 썼던 그는 유독 이탈리아에서만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해 13편의 작품을 썼죠. 그를 사로잡은 이탈리아로 떠나는 여정은 사랑의 도시 베로나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베로나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유산을 간직한 역사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줄리엣의 집입니다. 캐필러 가문의 집. 야, 벌써 관광객들로 가득하네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의 양쪽 벽면이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사랑에 대한 고백, 약속 이런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 눈앞에 보이는 저기 있는 발코니가 그 유명한 발코니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데 발코니 위에서 로미오의 세레나데를 듣고 있어야 할 줄리엣이 뜰 한편에 수줍은 듯 서 있습니다. 그녀와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빕니다. 재밌는 건 그들의 손입니다. 줄리엣 동상에 이렇게 뭐 가슴이나 팔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으면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베로나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사실 발코니의 명성을 드높이는 데는 영화의 몫도 컸습니다. 1968년 개봉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올리비아 하스의 발코니 장면은 많이들 설레게 했죠. 그 장면을 봤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줄리엣의 발코니. 로미오 오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저를 가지세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맹세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캐플럿이라는 나의 이름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사랑이란 이렇게 고백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구나.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 거죠.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은 인간의 본질을 정말 이렇게 탁 끌어내는 거거든요. 사랑이란 게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목숨을 건 사랑, 정말 존재하기 쉽지 않은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사랑. 결국 이제 그런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끄집어내는 게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는 힘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원한 빛입니다. 이제 저는 사랑의 얘기를 뒤로하고 베니스의 상인의 무대 베네치아로 향합니다. 영어로는 베니스라 불리는 베네치아는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이 도시는 120여 개의 섬과 그 섬들을 연결하는 150여 개의 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의 도시인 이곳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강력한 해양 왕국을 세웠었죠. 이곳이 바로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정말 넓고 아름답죠? 베네치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상인의 나라거든요. 여기는 귀족이 곧 상인이니까요.
그들이 가졌던 부와 누렸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영혼이라 불리는 산마르코 대성당입니다. 상인의 나라 베네치아는 13세기 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답게 산마르코 성당은 동서양의 양식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산마르코 대성당과 나란히 이곳에 또 다른 걸작이 서 있습니다. 이 웅장한 건물은 베네치아 권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두칼레 궁전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청와대 같은 곳이에요. 그 베네치아의 최고 통치자였던 도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이곳을 이제 거처로 해서 베네치아 제국을 지배했던 거죠.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정점을 이뤘던 빛의 화가 틴토레토의 그림이 벽과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중앙에 최고 통치자 도제가 앉고 그 옆으로 원로원 의원들이 앉아 의견을 나눴던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또 다른 현장입니다. 대부분 베네치아에서는 중요한 회의라든지 혹은 중요한 법정이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그 중요한 재판, 살점을 어떻게 떼어갈 것이냐라는 그 재판도 이런 곳에서 열리는 겁니다. 아마 이곳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샤일록은 안토니오로부터 반드시 살 1파운드를 받아내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때 재판관 역할을 맡게 되는 안토니오의 친구의 부인이었던 포르치아는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비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준다. 그러나 샤일록은 그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을 떼어냄으로써 안토니오의 목숨을 뺏어야겠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자 포르치아가 거기서 그렇다면 법대로 행해라. 그러나 차용증에 써있듯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릴 수 없다. 거기서 이제 샤일록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본성인 자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이곳에서 삶을 진정 풍요롭게 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한 거죠. Sul giornale ho letto che il tempo cambierà, le nuvole son nere in cielo e che i passeri lassù non voleranno più, chissà perché. 나이스 투 미츠. 악수하는 줄 알았더니 잡아주시네요. 역시 베네치아는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야 여기가 진짜 해상 도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리알토 다리입니다. 이 리알토 다리는 당연하게도 베니스의 상인의 주요 무대 중에 한 곳입니다. 샤일록이라고 하는 고리대금업자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상인도 이 리알토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거든요. 사실 데우나에는 16세기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6세기 말에 최초로 건축된 다리가 바로 이 리알토 다리입니다. 아치 모양의 아름다움과 다리 위에 화려하게 장식된 아케이드 점포들로 이곳의 명물이 됐죠. 이 베네치아에 남아있는 아주 독특한 지역 중에 한 곳인 게토를 찾아갑니다. 게토라는 거는 중세 때부터 유럽 각 도시에 있었던 유대인의 밀집 거주 지역이거든요.
이곳이 바로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럽 각국에선 유대인들을 배척했는데요. 베네치아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받아들이고 일정한 지역으로 이주시켜 살도록 한 거죠. 베니스는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쨌든 그들을 보호해 가면서 이 베니스에 살도록 했을까? 결국은 강대국이 되는 비결은 관용이거든요. 상업은 자유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베니스는 상업 국가였고 누구보다도 금융의 존재, 자유로운 분위기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의 금융 기술을 활용했던 겁니다. 어쩌면 셰익스피어는 그런 필요성, 영국도 결국은 해양 대국을 꿈꾼다면 그런 금융사고라든지 경제 분쟁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와 관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셰익스피어를 통해 다시 만난 베네치아. 그곳엔 한때 지중해를 지배한 해양 강국의 비밀이 있었습니다.